여기 누구 잘했지?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왕건까지 했지? 왕건에 이어서 이번에 광종 할 텐데 선생님이 저번에 왕건 마지막 할 때 왕건이 이제 많은 자식들이 있었다 그랬잖아, 그치? 그때 이제 뭐 선생님이 아들이 뭐 29명이다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알아보니까 아들이 아니라 아내가 29명. 아내. 아내가 29명이야. 아내가 29명이면 그 아내들 이름 다 외웠을까? 보이지 않았어? 사람들이 이쁜이 아니겠니? 29명 외우는 게 어려워. 근데 어이라고 근데 어쨌든 29명 있었던 거야. 어땠을 것 같아? 좋아요. 어떤 면이 좋았을 것 같아? 하루하루 다른 여자들 보니까 아, 그럴 수 있겠네, 그치? 그래, 원래 이제 이런 말도 있잖아. 이제 남자들의 이상형이 무엇인가? 남자들의 공통된 이상형. 이쁜 여자. 아, 지금 맞긴 한데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더라고. 인터넷에 보니까 예쁜 여자를 당연히 좋아하겠지. 근데 어떤 예쁜 여자를 가장 좋아할까? 눈만은 좋나? 아니 그냥 인터넷 수식하면 약간 욕이 들어갈 수도 있어. 아, 그럴 수 있지. 착한. 인터넷에서 도는 거야. 내 생각이 아니야. 설거지 잘하는 섹시한. 처음 만난. 아니 뭐야? 처음 처음 만난 예쁜 여자를 가장 좋아한대. 두 번째 남자들은. 만나는 안 된대. 어? 두 번째 만나는 안 된대. 첫 번째보다 못하다네. 인터넷 상으로는. 그래서 막 이제 새로운 걸 항상 찾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처음엔 좋았어.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제 계속 지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별로지. 어? 실제. 그런 게 나니? 안 나네. 아, 그런 거 안 나? 어쨌든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조금씩 막 마음이 식어.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는 내가 내 옆에 있는 애보다 더 이쁘지 않은데 처음 본 그 사람에게 막 눈이 돌아가고 막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어쨌든 간에 29명이었으면 뭐 그런 느낌을 받았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29명의 남편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 남편 누구 할까? 첫 번째 남편 선생님. 말같지도 소리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 남편 박서준, 두 번째 뭐 안보현, 세 번째 서강준. 네 번째 막 신일찬. 예철이 충분히 들만하지. 충분히 들만하지. 이제 뭐 많아? 야, 안 굴려. 어디서 굴려? 뭐 다섯 번째 뭐 차은우 뭐 이런 진짜 잘생긴 이제 배우들 있잖아, 가수들. 이런 동동이가 그랬는데 차은우 나보다 못생겼다고. 누가? 내가 언제? 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경동이도 잘생겼어. 아니 차은우가 잘생긴데 자기가. 내가 언제? 근데 진짜 여기 잘생기고 이제 키 큰 애들 너무 많은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학교 생활하면서 조금 꿀려 많이. 진짜 남학생들 보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이제 마스크팩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막 그래야겠구나를 항상 느끼고 있어 진짜. 그래서 항상 나의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너희들에게 정말 고마워. 실천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실천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 네. 변화가 없니? 내가 잘생겼어. 변화를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볼게. 뭐 어쨌든 간에 그 29명의 부인으로부터 수많은 자식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수많은 자식들 간에 이제 왕위 쟁탈전이 발생한 거야. 그 중에서 태조 왕건이 첫 번째 왕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태종, 세 번째 정종, 그 다음 네 번째가 광종인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왕은 다 형제야. 형제간에 첫 번째 형제가 되었다가 두 번째 형제가 되었다가 뭐 네 번째 형제가 되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형제끼리 왕위 쟁탈전을 벌이면서 왕이 계속 바뀌었다. 자, 그러니까 그 엄청난 왕위 쟁탈전 끝에 왕이 된 이 광종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을까? 그렇지 않니? 자신의 형제들과 피 튀기는 싸움을 하면서 죽이기까지 하면서 내가 살아남아서 내가 왕이 된 거야. 왕 된 건 좋지만 내 손으로 누굴 죽인 거야? 막 가족을 죽이고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광종은 정말로 이제 빛나는 왕이었어. 정말 업적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미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거지. 그런 이제 제목을 가진 드라마가 광종을 배경으로 한 빛나거나 미치거나. 광자가 빛날 광자도 있지만 미칠 광자도 있잖아. 이 광종 입장에서는 그 상황 자체가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어쨌든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런 드라마와 동시에 이제 어떤 오빠가 또 이제 광종이 됐니? 일찍 중기 오빠가 이제 아저씨라지 않았냐 저거 시간에? 맞아요. 어. 40이에요.
야 근데 오빠, 그, 오빠, 오빠. 그 요즘 준기 오빠 다시 드라마 나오잖아. 맞아요. 네. 어떤 드라마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 준기 오빠 이 목소리가 블루 어? 아닌가? 몰라 나도. 아니야. 플러스 아니야. 준기 오빠 목소리가 대박이야. 아 어게인 검사 마이 검사. 라이프. 그건 모르겠는데 검사야. 나 그거 본것 어 같아요. 검사인데 그 준기 오빠가 검사로서 막 이렇게 뭐 악당을 물리치는 건가? 어. 환생에서 맞아. 아 맞아. 야 배웠어. 그거 뭐라 그러지 그거를? 아 그 단어 있는데 세 글자. 들렸어? 근데 혁도가 다 알아요. 세 글자는 그 뭐라 그러지 그거? 아니 무슨 땡땡차 막 이런 게 있는데 부활자 아니야? 회계에서. 뭐 그거 그런 거야. 중기에서 합격은. 근데 재밌을 것 같아. 회계물? 근데 너네 안 봤지? 보니? 아니야. 이게 뭔데? 아, 진짜? 인기 없나 유형. 야, 근데 준기 오빠 목소리 어때? 안녕하세요. 진짜 설지? 아니야. 안녕하세요. 야, 그렇게 하지 마. 여기 혹시 준기 오빠 팬 있으면 너네 쉬는 시간에 이성균 목소리 아니야? 아니야. 모거를 파스타 아니라고. 아 너네 파스타 봤어? 네. 파스타 진짜 재밌게 봤는데. 모거를 파스타 하나. 뭐든 간에 그 이제 준기 오빠가 이제 이 광종이 되는 거야. 그 준기 오빠 좋아하는 여자가 누구야? 아이유. 나는요. 오빠가. 준경이랑 아이랑 사귀어? 아니 그 드라마상에서 드라마. 다려진 드라마상에서. 패스. 자, 그럼 우리 준기 오빠 한번 보자는 거야. 자, 뭐 있냐 일단 자 광이야 광. 우리 고스톱 칠 때 광 몇 개 있어? 쟤네 개인가 세 개. 어떻게 아, 알아? 너네 고스톱 못 치는 거야? 고스톱 칠 때 광이 몇 개인지 몰라? 5개. 그렇지, 5개잖아. 그걸 뭐라 부르지? 오광. 그치? 오광. 피바. 5개만 있는데 광중의 업적은 5개다. 오광. 첫 번째 노비 양반법.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민으로 다시 돌려놓는 거야. 왜냐면 노비는 세금을 낼까 안 낼까? 안 돼요. 노비는 세금을 안 낸다. 그래서 노비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을 받았어. 매매의 대상이었다고. 물건이래. 노비는. 자,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노비가 많아질수록 국가의 돈은 많아질까 적어질까? 적어지겠지. 그러니까 국가는 돈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비를 양민으로 돌렸다. 그게 노비 양건법이야. 두 번째는 과거제도를 실시했다. 과거제도는 시험을 보고 공무원을 뽑는 제도야.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고 있니? 지금도 과거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름만 다를 뿐이지. 어떻게 보면 수능도 과거제 아니야? 그지? 그 나중에 공무원 시험 이런 것도 다 과거제고. 그런 이제 과거제가 고려 광종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 과거제라는 게 시험에 나올 때 가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중국 후주라는 국가가 있어. 중국에 후주라는 국가가 있는데 이 후주에 쌍기라는 사람의 건의를 수용해서 과거제도를 실시했다라고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어쨌든 간에 고려 광종 때 과거제가 실시가 되었다. 그래서 시험 보고 뽑는 거야. 여기 보면 친구 세력의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광종이 정말 어렵게 정말 모두를 무찌른 다음에 왕이 됐잖아. 자,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나만의 세력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나만의 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과거제를 실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복제도를 실시했대. 공복제도. 공무원의 등급에 따라서 옷의 색깔을 다르게 맞추는 거야. 지금 여기 보니까 검은색 옷 입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네. 가장 한 명만 뽑으라면, 색깔 하나만 뽑으라면 여긴 검은색이 좀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색깔별로 이제 등급을 나누는 거야. 검은색은 1등급 공무원, 뭐 이런 식으로. 그게 공복제도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호족과 공치를 숙청했대. 어떻게 왕이 됐냐? 모두를 무찌른 다음에 왕이 됐잖아. 그러면 다시 한번 나의 왕권에 위협이 될 만한 인물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애초에 싹을 다 밟아버리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제건원이라는 거다. 칭제건원. 이것을 칭제건원이라고 하는데, 칭제는 황제라는 칭호를 쓰다, 황제라 칭하다 라는 뜻이고, 건원은 연호를 사용하다라는 거.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황제라 칭할 수 있고 연호는 황제만이 쓸 수 있는 거니까. 즉 광종은 황제를 자칭했다라는 거야. 그걸 칭제건원이라고 하고, 여기 보면 연호를 썼다고 그랬지? 연호 이름이 광덕, 준통 두 가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왕건도 연호를 썼어. 천수라는 연호. 여기 있지, 천수. 그런데 이거는 내가
몰라도 된다 그랬잖아. 이건 그냥 지워버려도 돼. 중요하지가 않다고. 근데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 광종이 나올 때 광덕 중통을 가지고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알아두고 그 다음에 황제라는 칭으로 사용했다. 이걸 칭제 권한이라고 한다. 그래서 노비양금법, 과거제, 공복제도, 숙청, 그 다음에 칭제 권한 이렇게 5가지를 알면 된다. 광이 몇 개라고? 5개. 5관. 5개의 업적을 광종 잘 알아두면 된다. 고려시대에서 왕이 나오면 4명의 왕 중에 1명의 왕이 나올 확률이 90% 이상이야. 그 이외의 왕은 거의 안 나와. 그 4명의 왕 중에 3명의 왕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겠지. 고려시대가 475년인가 지속이 돼. 약 500년의 고려시대. 그 500년 동안 왕이 많았겠지? 그 수많은 왕 중에 4명이 나온다고. 근데 그 중에 3명이 여기 있다고. 잘 집중을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광종을 배웠고 그 다음 6번째 왕을 배울 텐데 이 6번째 왕을 성종이라고 한다. 자, 성종 같은 경우에는 최승로의 시무 28주를 우리가 강조해서 수업을 잘 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최승로라는 사람이 시무 지금 정말 시급한 일 무가 1 무자야. 업무할 때 무자 쓰잖아. 그치? 지금 시급한 일 28개를 건의를 한 거야. 그 28개의 시급한 일, 그 건의를 성종이 받아들인 거고 그게 최승로의 시무 28조인데 시무 28조의 핵심적인 내용은 정치는 유교로 하자. 이게 핵심이야. 우리 왕건 배울 때 고려는 어떤 종교의 국가라고 그랬어? 불교의 국가. 그래서 정치도 불교, 그리고 농민들의 생활과 문화도 다 불교. 모든 게 불교였던 그 시기 때 최승로는 아니다. 정치만큼은 유교로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한 게 바로 시무 28조의 핵심 내용이야. 쌤이 거기 오른쪽에 시무 28조의 내용을 적어놨어. 함께 한번 볼까? 자, 맨 처음에 보면 외관을 확인할 것. 외관은 지방관이야. 지방관. 그 다음에 연등의 팔관회를 부릴 것. 연등회와 팔관회는 대표적인 불교 행사야. 불교 행사. 이걸 뿌리는 거야.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지. 국가의 정치에 돈이 너무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20조를 보면 불교는 수신의 도, 유교는 치국의 도라고 되어 있네. 자, 치국이라는 단어가 있고 수신이라는 단어가 있네. 자, 수신이 뭐야? 수신. 수신이 뭐야? 들어본 친구 있어? 유리마, 수신이 뭐야? 어? 포세이돈이요. 어. 그럴 수 있어. 아, 그럴 수 있지. 성신수신. 한자가 좀 달라. 한자가 달라. 맞는 말이긴 한데 한자가 좀 달라. 이 수신이 뭐냐면 닦을 수의 몸신이야. 몸을 닦는 거야. 몸 닦는 걸 뭐라 불러? 샤워. 이제 수양한다 그래. 수양. 자기 몸을 수양하는 거야. 수신이 뭐냐면 자기 몸을 닦는다. 단순히 몸을 닦는 게 아니라 자신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살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기 싫은 일이 있어. 그리고 자고 싶고 놀고 싶고 먹고 싶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내 욕구가 있잖아. 욕구가 있고 하지만 내가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랬을 때 우리는 자신을 통제해가면서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서 참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그걸 포기하고 하기 싫은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잖아. 그렇지? 그게 소신이라는 거야. 자신을 먼저 통제한다. 그 다음에 뭐 한다? 제가 집을 다스린다.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다? 집안을 다스릴 수 있다. 그리고 집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다? 치국. 국가를 다스릴 수 있다. 그리고 그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다? 평천하.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 이게 대표적인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의 덕목이야. 군자의 덕목. 자기 몸을 먼저 수양한 다음에 집을 다스리고 국가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한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수신은 불교. 그래, 그러면 불교를 해도 된다. 하지만 정치는 뭐로 하자? 유교로 하자. 그렇게 적혀 있을 거야. 그치? 치고 국가를 다스리는 그 정치는 유교로 해야 된다. 그게 시무 28조의 핵심 내용이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유교 정치라고 적혀 있는 거고 연등의 팔관회를 폐지하자. 전통신앙 축소시키자. 왜 국가의 돈, 세금을
불교와 관련된 행사나 전통시장에 엄청나게 쏟고 있느냐, 그 돈으로 유교에 걸맞는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지방에 12목을 설치한다. 12목은 지금으로 따지면 광역시 같은 거야. 큰 지역을 목이라고 정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지방관을 파견한다. 지방관. 거기 시무 28조 첫 번째 외관을 파견할 것이라고 나와 있지. 외관. 그 외관이 지방관이라고 그랬잖아. 여기 나오는 거야, 지방관. 그리고 향리 제도를 만든다. 향리는 지금의 구급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따가 배우겠지만 고려 시대 때는 모든 지역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했어. 예를 들면 철원 지역의 지방관은 군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군수가 파견이 안 됐어. 그러면 그 철원 지역은 누가 다스리냐? 그 군청에 있는 구급 공무원, 하급 공무원이 그 지방을 이제 그 지방의 행정을 실무 담당하는 거야. 그걸 향리라고 부른다. 향리. 하급 공무원. 그리고 성종 때 이성육부제라는 거를 우리가 실시하게 되는데 이성육부제는 뒤에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향리제도 똑같이 나오고, 의창은 자 진대법이 고국천황의 진대법이 흑창으로 바뀌었고 이 흑창이 다시 의창으로 바뀌는 거야. 이름만 바뀌는 거야. 똑같은 거. 상평창은 물가 조절기구.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는 올라가고 있니 내려가고 있니? 올라가고 있어. 엄청 올라가고 있지, 그치?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국가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돈을 풀까 안 풀까?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는 돈을 더 많이 찍어낼까 아니면 돈을 최대한 안 찍어내려고 노력할까? 돈을 많이 찍어내면 돈이 많아지겠네? 그치?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지. 돈의 가치가 낮아지면 포켓몬빵 1,000원짜리가 얼마가 될까? 3,500원. 그러면 물가는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네? 안 그래도 물가가 높은데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돈을 풀면 더 올라가겠네? 따라서 돈을 풀지 않겠네. 긴축 재정 정책을 하겠네. 그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상평창이 물가 조절 기구로서 당시 물가를 조절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국자감, 향교 설치. 국자감은 중앙에 있는 대학교라고 생각하면 되고, 향교는 지방에 있는 학교, 뭐 지방에 있는 뭐 고등학교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경학 박사, 유교 가르치고, 의학 박사, 의술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이 지방에 파견되어서 지방에 있는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다. 여기까지가 성종의 업적이다. 자, 그래서 광종과 성종의 업적을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뭐냐? 바로 고려시대의 중앙 정치 기구인 이성육부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야. 자, 30초 있다가 해보자. 수업만 시작하면 다 시작을. 화장실 갔다 오세요. 갔다 와. 근데 루비안 팝업은 나중에 조선시대에도 한 번도 나오고. 모비하고 법과 관련된 시제의 그런 정책을 나왔다가 모비에서 모비를 양면을 받고 또 어떤 데는 또 양면을 다시 모비를 받고 이렇게 많아. 자, 얘들아, 이성육부제 배워보자. 우리 점심 먹고 졸린 거지? 선생님 수업이 재미없어서 그냥 졸린 게 아니라, 그지? 원래 영사가 재미가 없어. 너네 대학 가면 가장 기대되는 게 뭐야? 관심 없어? 그냥 빨리 그냥 자고 싶네? 이쁜 누나들. 문화? 그러면 대학교 가면 끝나는 거야? 아니요. 그냥 생각나는 너무 조용하니까 제가 대답한 거죠. 고마워. 나중에 혹시나 우연이라도 선생님이 운동장 돌다가 만나면 저기 치원이가 대학교 가면 예쁜 누나들이 가장 기대가 된대 라고 하면 이제 어떤 반응이 찾아올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음날 그랬다며. 예쁜 누나 만나러 가. 안녕. 야, 내가 말해도 되냐?
농담. 알지. 아니 대답 안 해서 없이. 뭐 어쨌든 자 보자 이성육부제. 우리가 발해 배울 때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발해가 받아들였다고 했잖아, 그렇지? 자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야. 삼성육부제를 받아들여서 중앙정치기구로 사용을 했는데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받아들였다. 어떻게? 성이 3개에서 2개로 줄었다. 그래서 이성육부제라고 한다. 성이 2개야. 중서 문화성 그리고 상서성. 원래는 중서성 문화성이 있었는데 이거 2개를 합쳐버린 거야. 그래서 성이 2개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고려시대 때 이성육부제를 배울 때 어떤 점이 독자적인가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독자적 혹은 고려 이성육부제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이품을 기준으로 관리를 나눈다. 여기 보면 중서문화성을 보면 이품을 기준으로 이품 이상이 있고 이품 밑에가 있어. 이품 위의 관리들을 재신이라고 불러. 재신. 그리고 그 밑에를 남사라고 부른다. 남사. 그리고 여기 보면 중추원도 있어. 중추원은 국방부인데 이 여기서도 이품을 기준으로 이품 이상의 관리를 충일이라고 부른다. 그 밑에를 승선이라고 부르고. 그랬을 때 국가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일과 관련해서 회의를 하고 결정하는 존재들이 누구냐? 바로 이 높은 재신과 충일이라는 거야. 재신과 충일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재신과 충일의 회의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회의라고 부르냐? 제추회의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이 제추회의의 대표적인 종류가 뭐가 있냐? 보병마사, 식목도감. 쉽게 생각하면 제추회의의 이름이라고 보면 돼. 기구라고도 볼 수 있고. 자, 보병마사는 이제 국가 외적인 일을 담당하는 기구였어. 국가 바깥의 일. 옛날에 국가 바깥의 일은 대부분 다 전쟁이야. 국방과 관련된 혹은 국가가 외교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이거를 보병마사라는 제추회의에서 결정했다고. 그리고 식목도감은 국내의 일을 이제 담당했던 기구다. 국가 안에 예를 들면 법을 바꾼다든지 어떤 정치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구가 바로 식목도감이었다. 그래서 제추가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의 종류가 크게 도병마사, 식목도감 2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야. 여기 그대로 나타나 있지. 자, 그래서 이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중국에 없는 거야. 고려에만 있는 거야. 굉장히 독자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또 여기 어사대는 감찰기구야. 감찰기구. 우리가 감찰기구 여러 번 배웠어. 신라시대 감찰기구가 사정부, 발해시대 중정대, 고려 어사대. 자, 그런데 여기 어사대랑 남사랑 합쳐서 만든 기구가 있다. 이걸 남사라고 불러. 남사. 선생님이 프린트 우측 하단에 한 걸음 더 거기에다가 집어 넣어놨어. 그래서 이 남사는 여러 역할을 했는데 개념화하면 언론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서경, 뭐 봉박 그런 여러 가지 권한이 있을 거야. 그런 거는 너희도 그냥 읽어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려시대 때 3사의 기능은 무엇이었는가? 고려시대 3사의 기능은 돈 관리하는 곳이었다. 여기 보면 화폐와 곡식의 출납, 회계 담당이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선생님 이걸 왜 얘기하냐? 고려시대 때도 3사가 있고 조선시대 때도 3사가 있어. 그런데 고려시대의 3사는 돈 관리하는 곳이었는데 조선시대의 3사는 언론기관이야. 언론기관. 같은 3사지만 역할이 달랐다고. 시대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3사를 고려시대의 3사로 막 남는 문제가 가끔 나와. 그런 건 아끼지 말라고 쌤이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중앙정치조직 이성육부 맨 처음에 각 이품을 기준으로 재신충일 그리고 이런 제추회의에 이런 게 있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어사대와 남사가 합쳐져서 남사라는 것을 결정했고 언론 역할을 했다. 세 번째, 3사는
돈 관리하는 곳이다. 그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아. 나머지는 너희들이 읽어보면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방 정치 조직을 보면 지방 행정 조직에 고려는 크게 5도 양계로 전국을 나누었다. 자, 뭐 고려가 대충 이렇게 이제 영토가 있다고 치면 국경선 있는 이 지역을 개라고 하는 거예요. 개. 두 개가 있어. 그래서 양계라고 하는 거고, 그 밑에 지방을 크게 5개의 도로 나누었다. 그래서 이거를 5도 양계라고 하는 거야. 자, 우선 이런 지역을 크게 나누었으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겠네. 그치? 이 5도를 다스리는 사람을 안찰사라고 부른다. 쌤이 거기 프린트 맨 오른쪽 상단에 안찰사에 대한 설명을 적어놨는데 거기 제목에 뭐라 돼 있니? 오른쪽 상단. 훈유십조 아니야. 안찰사로 바꾸면 돼. 쌤의 실수이자 오타. 너무 완벽한 그런 게 되면 안 되잖아. 아쉬운 실수 정도는 있어야 인간미가 엿보이겠지? 안찰사. 자, 그 다음에 양계를 다스리는 사람을 병마사라고 하는 거야. 병마사.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군사 제도를 보면 지방군은 주현군, 주진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그런데 이 주현군은 5도에 편성된다고. 주현군은 5도, 주진군은 양계 지역에 편성이 되었다. 당연히 여기는 일반 구역, 여기는 군사 구역.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하자면 나중에 배울 테지만 전국에서 세금을 걷어. 그러면 그 모든 세금이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곳은 어딜까? 왕한테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 양계 지역은 워낙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잖아. 국경선이 뚫리면 끝나는 거야.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런 철원 지역, 이런 전방 지역에 막 이렇게 철책선 있고 막 이렇게 군사구역 있잖아. 이게 뚫려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지역에 부대가 많은 거고, 그 부대에서 맨날 뭐 하는 거야? 아침마다 포 쏘고 훈련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지역은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세금을 거둔 다음에 그 세금을 수도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직접 썼어. 세금을 수도로 보내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 지역을 인류지역이라고도 불러. 인류지역. 세금을 보내지 않고 남기는 지역이다 라는 뜻이에요. 인류지역. 자, 그래서 5도 양계를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지역들마다 고려에서는 지방관을 파견했는데 모든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지방관을 파견한 지역이 있고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한 지역이 있는 거야. 지방관을 파견한 지역을 주현, 주군이라고 불러. 앞에 주자를 붙여. 주자. 그리고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한 지역을 속이라는 걸 붙인다. 앞에 속군, 속현. 그런데 고려시대 때는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보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이 더 많았다.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은 아까 내가 누가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알려줬니? 향리. 그 얘기가 여기 있는 거야. 보면 되고. 그리고 그 이외에 특수행정구역이라고 그래갖고 향부곡소라는 지역이 있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본관제를 배웠을 거야. 본관제 지역이랑 사람이랑 엮는 거야. 예를 들면 김해, 김씨, 전주, 이씨 이런 식으로 그 지역과 사람을 엮는 거야. 그리고 지역마다 뭐가 있다? 급이 있다. 좋은 지역, 급이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은 그만큼의 대우를 받고, 급이 안 좋은 지역에 사는 사람은 그만큼 안 좋은 대우를 받는 거야. 그 중에서도 향부곡소는 지금의 읍, 면, 리 되게 안 좋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수행정구역은 많은 차별을 받았어. 예를 들면 여기 사는 사람은 똑같은 양민이야. 똑같은 양민인데 세금을 더 내는 거야. 그리고 이사도 못 가고 과거 응시도 못 한다. 고려시대는
양민이면 누구나 과거제에 응시할 수 있다 라고 명시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급이 낮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과거제도에 응시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소라는 지역에서는 수공업자들이 많은 물품들을 만들었는데 그런 물품, 특산물들을 국가에 갖다 바쳤다. 그런 여러 가지 차별 대우가 있었던 곳이 특수행정구역인 특상, 부곡, 소가 됩니다. 이 정도 알면 고려시대의 지방행정제도를 우리가 알 수 있고 핵심만 꼽자면 오도양계 이 명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군사 조직을 보면 중앙군으로는 2군 6기가 있다. 어떤 시대든 군사제도는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뉘어. 중앙군은 수도와 왕을 지키는 군대를 얘기하고 지방군은 그냥 각 지방에 있는 부대를 얘기하는데 고려시대 때 중앙군은 2군 6기 요거 가장 핵심 단어야 문제 풀 때. 그 다음에 지방군은 아까 얘기했지 주현군, 주진군이 있다. 얘네가 각각 주현군은 오도, 주진군은 양계로 파견돼서 군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데 양계지역은 군사적 요충지다 보니까 여기 있는 군인들은 다 항상 군인이야. 즉 직업 군인인 거야. 직업 군인은 오늘도 내일도 다음 주도 군인이잖아. 그치? 이걸 상비군이라고 불러. 항상 준비된 군대라는 뜻이야. 그런데 여기 5도에 배치된 군대는 예비군이야. 예비군은 평상시에 군인이 아니니? 군인이 아니야. 평상시에는 자기 일 하다가 전쟁 나면 군인으로 참전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남자들 군대 갔다가 전역하면 뭐가 되는 거야? 예비군이 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자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중앙군 같은 경우에는 직업군인이고 군인전이라는 걸 세습할 수 있었다. 직역이 세습하는 게 직역. 내가 군인이면 내 아들도 군인 시킬 수 있는 거야. 국가가 허락을 해줘. 그 대신 그리고 내가 군인이기 때문에 받은 땅도 그대로 내 아들에게 세습시킬 수 있어. 내 아들이 군인을 한다면 군인 집안이 쭉 되는 거지.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관리 등용 제도까지만 하고 오늘 마칠 건데 관리 등용 제도 공무원을 뽑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이거는 사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아. 지금 공무원 되는 방법은 뭐가 있니? 공무원 시험 보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방법이 있는 거야? 추천받아서 공무원 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요즘 뉴스에서 많이 뜨는 게 뭐야? 뉴스 보냐? 이제 대통령이 곧 바뀌잖아. 새로운 대통령이 누구와 함께 일을 할 것인가? 장관들 뽑고 총리 뽑고 하는 거야. 그랬을 때 그 사람들 시험 봐서 총리 되고 시험 봐서 장관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높은 공무원이 되는 거야? 대통령이 추천하면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때도 마찬가지야. 공무원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추천받거나 시험 합격하거나. 추천받는 것을 음서제도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시험 보는 걸 과거제도라고 하는 거고. 추천, 시험. 자, 그런데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면 고려시대 때는 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더 고위층에 올라갈 확률이 높았을까? 아니면 추천받은 사람이 더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았을까? 추천받은 사람. 음서제도의 힘이 훨씬 셌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하면 시험 보고 공부 잘해서 합격한 사람이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만 따져봐도 어찌 보면 음서제도, 추천제도가 더 강한 것 같아. 아무리 공부 잘하고 막 그래도 막 장관, 총리 될 수 있냐? 근데 대통령과 친하다. 대통령과 함께 일을 했다. 그럼 대통령의 추천받으면 바로 그냥 올라가는 거야. 그것뿐만이냐? 예를 들면 우리 6월달에 군수 뽑잖아. 그치? 군수나 시장이나 똑같은 급이야? 이름만 다른 거지 시장과 군수는 똑같은 급이야. 급이 같다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 됐어. 그러면 몇 년이 지나야 내가 퇴임할 때 몇 급 공무원으로 퇴임할 것 같아?
5급? 6이나 5급 하고 끝나. 30년 동안 하면 30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내 등급 정도 올라간다. 보통 나도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데 내가 군수랑 친해. 군수 선거할 때 내가 많이 도와줬어. 그래서 군수가 얘랑 일하면 참 좋을 것 같아. 나랑 잘 맞을 것 같아. 유능해. 인정해. 군수가 얘를 어디 뭐 시청에 무슨 국장 이런 데 쉽게 가면 꽂아버릴 수 있는 거야. 비서실장 그냥 꽂아버려. 그럼 걔는 몇 급 공무원이야? 나 정확히 모르지만 한 2급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엄청 높아. 높은 거야 진짜. 나 정확히는 몰라. 어제는 되게 높다. 군수님이랑 친해져야 되겠네. 야, 그래서 선거 때마다 항상 어떤 후원회라는 게 생기고 선거 도와주고 도움을 주는 이유가 뭐야? 정말 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출세하려. 물론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도울 수도 있지만 도왔을 때 이제 나에게 돌아오는 것도 있겠지. 정확히는 나도 모르지만, 그치? 원래 가는 만큼 온다고. 뭐 다 그런 거야.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안타깝지만. 고려도 이제 음서가 훨씬 강했다. 근데 일단 과거제도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 여기 보면 문과, 잡과, 승과가 돼 있네. 문과는 재술과, 명경과야. 재술과는 만들 재 서술할 술자야. 글을 작성하는 능력을 보고 뽑는 거야. 소설, 시 이런 거 잘 쓴다. 뭐 뽑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논술. 명경과는 경전, 유교 경전 얼마나 잘 아는가. 그거 책 공부한다면 공부하는 거야. 논술도 공부하는 거지만 좀 글 쓰는 능력이고 이거는 약간 경전 공부다. 근데 그 중에서도 뭐가 더 파워가 세냐? 재술과가 파워가 훨씬 세다. 재술과가 지금으로 따지면 수능 잘 보는 것보다 논술 잘 쓰는 사람을 더 높게 뽑는 거야. 그 다음에 잡과는 이제 법률, 회계, 의학 이런 건데 보통 여기 보면 법적으로는 양인 이상의 응시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신분별 응시라고 돼 있잖아. 신분이 높은 사람은 문과에 응시를 하는 거야. 신분이 중간 계층인 중인 계층은 보통 잡과에 많이 응시를 한다. 보통 그랬어. 그래서 과거제도 특징이 신분별 응시를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지금으로 따지면 법, 회계, 의학, 의사, 회계사, 판검사 최고잖아. 이때 당시에는 잡과라고 하는 거야. 잡과들이 하는 거야. 이때 당시에 가장 높은 사람들은 뭘 했냐? 문과, 문장을 만들고 시를 만들고 이런 글을 작성하는 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최고의 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국어 시간에 많은 문학 작품을 배우잖아. 문학 작품. 이 문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옛날에 누구냐? 문학은 귀족 문화의 대표적인 산물이 문학이다. 먹고 자고 이럴 걱정이 없는 거야. 얼마나 부유하니? 그 부유함 속에서 술 한잔 하면서 저런 벚꽃 보면서 낭만에 취해서 글을 쓰는 거야. 엄청나게 이제 낭만이 있는 거라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잡과에 중인들이 많이 응시를 했다라는 거고, 승과도 있네. 승과. 불교는 고려의 핵심이었으니까 승과도 있다. 그리고 좌주문생제라고 해요. 좌주문생제. 좌주는 과거 제도에서 시험을 내는 사람, 출제자. 문생제는 시험을 보는 사람 혹은 합격자를 얘기해. 시험 출제자랑 합격자 간에 엄청난 교착 관계가 형성되는 거야. 얘도 합격하면 관리가 되겠네. 얘는 관리고 상하 관계가 엄청 낮다. 얘네가 하나의 탈을 이루는 거야. 이걸 좌주문생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무과가 없었다. 이거 잘 알아둬야 돼. 무과가 없었다. 조선시대에는 과거제도에 무과가 있어. 근데 고려 때는 무과가 없어. 근데 고려시대에는 무과가 있었다. 이렇게 남는다고. 납히지 말라고. 자, 여기까지 과거제도 배워봤고, 자, 음서제도는 왕족, 공신, 후손, 5품 이상의 관리 대상으로 그 자손이나 친척들, 사위, 조카들에게 추천의 제도가 허용이 되고 추천되면 관리가 되는 제도였다. 시험 안 보고.
그래서 고려의 기술체제를 반영했고 과거보다 음서의 힘이 훨씬 셌다. 자, 여기까지가 관리 등용제도.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고려의 대외관계를 배워보자. 고생했다.